오늘이 14페이지 전격 개통전압. 제가 전체 시간이 5시간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시간 동안. 우선 책을 좀 보시면요. 이 그림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표준에서의 전압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1에 1/4라고 되어 있는 그 표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380의 220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유럽의 전력 표준의 기관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관에서는 380V 220V를 400V에 230V로 통일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환 과정에서 380V급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표준을 정해 가자라고 정해놓은 사안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 처음에 현재는 380에 220에 플러스 마이너스 5%로 기준이 되어 있다. 이것은 최대 전압은 209에 최소 전압은 209에 360V고요. 최대 전압은 231에 400V가 됩니다. 이것을 잠정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면 230에 400으로 가되 플러스 6% 마이너스 10%로 간다. 그렇게 하면 미니멈 전압은 209에 360이 같아지고요. 맥스 전압도 245에 424로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이걸 최종으로 230에 400으로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최종으로 완성을 짓겠다. 그러면 그 전압은 최소 전압은 209에 369이고 최대 전압은 254에 440이 돼서 점차적으로 비슷하게 전압을 표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380에 220을 쓰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가 되겠죠. 이런 나라들이 230에 400V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표준 전압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돼서 현재는 이제 다 바뀌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중국만 해도 아시다시피 그 400에 230을 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애매하게 미국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닌 그런 전압을 쓰고 있는데 현재 그 국제 기준에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우리 전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한 장을 넘겨서 16페이지에 저압계통에서의 전압 강화를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저압 배전계통에서 허용되는 전압 강화의 크기는 약 8%다. 우리는 내선 규정에 보면 5%, 6%, 7%, 또 외부에서 즉 한전에서 직접 받을 때는 4%, 5%, 6%라는 전압 강화를 인정하고 있는 걸 아마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DIN에서는 여기 보시면 요 주변에 4%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요거 이제 변압기에서의 그 차이가 되고요. 이 부분 즉 10% 중에 8%에 관련되는 부분이 선로에서 배전로에서 그 허용하는 전압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380에 220에서 그 230에 400으로 올 때는 조금 좀 잠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표준은 이렇다. 즉 8%의 전압 강화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탈적으로는 중심에서 볼 때는 10%를 허용하고 있는 결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주기적인 전압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번 요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민감한 부하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통신장비, TV 수상기, 자동화 개통 등 하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영향을 주는 요소고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견뎌야 되느냐는 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 내용에 앞에 거 하나 보시면은
요게 지금 1번이 뭡니까? 1번이 형광등이죠. 이 형광등은 요 처음에 있는 것이 시간, 여기 보시면은 요 0.6% 요쯤에서 쭉 오시면 만나는 지점이 한 30회쯤 됩니까? 그 정도 이하에서 이하여만이 개런티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이 하단부에 놓일 때, 빈도가 놓일 때, 필라멘트 램프네요. 매 1번이 백열등입니다. 2번에서는 텔레비전, 그리고 3번이 형광등이 되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놓여야만이 이런 장비였을 때 견딘다라는 겁니다. 허용이 되고, 그리고 여기 9번에서 말한 민감한 부하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에 보시면 전압 강화의 감소 방법이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각종 책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전압에 민감한 부하와 민감하지 않은 부하를 분리를 해라. 계통상에서 전압에 민감한 부분, 뒤에 가서 이제 UPS하고 CVCF가 나오는데 정 민감한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라.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낮은 전격의 단락회로 배전 변압기를 써라. 즉, 배전 변압기가 요 뒤에 보시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낮은 것을 씀으로 해서 전압 변동률을 작게 가라. 물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뒤에 UPS나 고속응답 보상장치를 전압에 민감한 장치에 접속해라. 이제 CVCF하고 UPS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압 보상장치, AVR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 내용들은 뒤에 따로 되니까 뒤에서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의 적합성, EMC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EMC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전력 회로에서는 세퍼레이터, 즉 우리가 말하는 TN 계통에서는 세퍼레이터에서 써라. 즉 같이 묶어서 커먼에서 쓰는 TNC 방식은 지향하라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IG가 있습니다. 이 IG가 여기에서 지금 요 뉴트럴 선과 요 지금 접지 계통이 여기는 분리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같이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된 IG와 윗기기에 걸린 IG 사이에서 전압 강화가 뜬다는 거죠. 전이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델타 U가 생성돼서 귀한 전류가 생겨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밑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TNC 시스템 with split return conductor current라고 이제 여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NS 방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여기 EMC friendl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EMC에 적합한 방식은 TNS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TNC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큰 저기는 아니고요. 그 뒤쪽에 가보시죠. 건축물 설비에 적용되는 기술에 7번에 설비 내용에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대략 뭐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 7번에 보시면은 설비 계통에서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상호간에 그 내용을 보면 개별 설비에서 정부는 같은 전송 루트를 경유해 변경된다. 예를 들면 개벌룸이나 폐쇄, 이건 이제 제어에 관련된 것인데 연동에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 쭉 보시면은 우리 빌딩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EIB 컨트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부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방이 조명서부터 공조, 그리고 방범, 그리고 에너지 절약 시스템까지가 모두가 같이 연동돼서 가는 것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쯤 오면은 이 책의 이제 의도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조금 가면은 이게 시멘스에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자기의 제품들을 조금씩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장 가겠습니다. 자, 건축물 개통 설계 보겠습니다. 이건 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주변 전소가 있고 부변 조건소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계통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그냥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최신전기 설비? 그런 책을 보면 다이어그램이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심플한 도면들이 대개가 이런 DIN이나 이런 교재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응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장을 남겨보세요. 3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고압 고차단 용량 퓨즈.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한류형 퓨즈인데 이 고압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고 이제 뒤에 가서는 잘 안 나옵니다.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계통을 저압 쪽에 해석한 것을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압 한류 퓨즈에 대한 장점을 여기다 일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에 대한 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 요것은 계통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병렬 운전하는 걸 얘기하고요. 요것은 이제 타이로 연결해서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길 보시면 2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즉, 이게 뭐냐면 3개 중에 용량을 2개분의 용량을 쓰고 있는 겁니다. 3개를 병렬을 해서 요거는 각각의 용량을 각각 배전하고 있고 그것을 타유로 연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용량은 전체가 2배 정도가 배전선에 흐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큰 내용은 아니고 단지 용량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쪽은 타유 운전이고 뒤쪽은 병렬 운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변압기의 배치 나옵니다. 배치도 마찬가지로 집중 배치와 분산 배치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냥 표시를 하고 있어요. 집중 배치와 분산 배치가 어떤 거 좋으냐 그르냐를 여기서는 나타내지 않고 분산 배치는 이러한 형식, 집중 배치는 이러한 형식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대략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로 가고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접속에 관련된 것은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림 1-1-12를 보세요. 이 그림은 여기에서 중성선에서 온 거와 접지에서 온 것이 하나로 합쳐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합쳐졌죠. 이 TNC 계통이라는 얘기예요. TNC 계통을 2차에서 TNS 시스템으로 이렇게 갈라서 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커넥션할 때, 묶을 때는 반드시 TNC로 묶어라. 그때는 뉴트럴을 묶지 말고 공통으로 묶게 되는 PN에서 묶어라. 즉 PN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중성선과 접지선을 물려서 애초에 PN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TNS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N을 하나를 별도로 구분해서 배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묶을 필요가 있을 때는, 즉 병렬이라든가 회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PN에서 연결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것도 큰 내용은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이어그램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것은 자, 앞그림하고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자, RST N이고 요것이 이제 그라운드입니다. 요것은 여기 지금 여기에서 N하고 물려가지고 P가 어디 갔어? 여기 바뀌었네요. 요게 N이고 요게 P입니다. 요걸 두 개를 공통으로 묶은 거예요. 뉴트럴에서 온 것을 같이 묶었는데 이런 때 TNS 계통으로 완벽하게 돼 있을 때는 여기 연결할 때도 TNS로 연결을 해라. 즉 계통에서 TNS인 것은 서로 연결할 때도 TNS로 연결하고 여기 보시면 뉴트럴에까지 뭐가 가 있어요? 스위치가 가 있죠. 양쪽에. 앞쪽에는 어떻습니까? 앞쪽에는 없었죠.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죠. 그래서 같은 계통, 처음에 나올 때 계통대로 2차를 연결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요 뒤쪽에 가시면 이제 발전기의 인터록을 하는데 발전기의 인터록을 아시게 됩니다.
요게 이제 발전기 인터록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일반 파워, 제너럴 파워 서플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전력입니다. 요것은 비상입니다. 요것은 2차 측의 변전소로 가는 겁니다. 갈 때 인터록을 걸어서 얘를 쓰거나 이쪽 B2라 시스템 2를 쓰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해서 할 때는 인터록을 걸어서 하잖아요. 이게 ATS잖아요. 이 ATS를 쓸 때도 TNS 방식으로 물렸을 때는 극을 N을 끊어서 연결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ATS를 쓸 때 뭐 3극을 쓰네, 4극을 쓰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은 사실은 내용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 계통이 3상 4성이라도 TNC에 기반을 둔 거냐, TNS에 기반을 둔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TNS에 기반을 둔 것을 예비 전원에 사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비 전원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예비 전원 잠깐 봅니다. 29페이지 보세요. 예비 전원 개통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성에 있는 장비와 두 번째는 예비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성이고요. 그래서 비상조명, 소방대가 사용하는 각종 기기들, 그리고 소화설비 이런 것들은 비상성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축물이든 또는 시설물이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 그래서 첫 번째가 외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되겠죠. 그것이 차단이 됐을 때 내부에서 사용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순시정전이라든가 이런 아주 부득이한 그 사고의 문제점. 세 번째, 일반 전원으로서 개런티가 안 된다. 여기에 말하면 여기 EDP라는 게 뭐냐면 그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스 뭐 해가지고 우리 전자계산기를 얘기합니다. 그 EDP에 관련, 그러니까 전자계산기에 들어갈 때 어떤 전원장치를 따로 쓰는 게 어떠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도 발전기가 더 유용한 게 된다. 우리가 발전기가 나오면 항상 세 가지 전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건 그냥 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가 사서 쓰는 전원. 우리가 흔히 상용 전원이라고 하는 사서 쓰는 전원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내가 만들어 쓰는 전원. 내가 만들어 쓰는 전원도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창고에 넣어두는 전원이 있고 즉시 만들어서 쓰는 전원이 있죠. 첫 번째는 상용 전원, 우리가 말하는 공공전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두어 쓰는 축전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발전기를 얘기하죠. 이게 지금 UPS가 이렇게 떠 있는데 우리가 비상성이 높은 순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걸 묻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분도 있고 안 겪으시는 분도 있는데 면접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몸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발전기는 언제 쓰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얼기 시작하죠. 발전기를 언제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축전지를 언제 쓰죠? 그럼 겨우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편하게 얘기하면 축전지는 내가 가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전원이니까 예비성이 제일 높은 전원. 발전기는 내가 어느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축전지보다는 떨어지지만 용량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비상전원. 일반 상용전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값싸게 쓸 수 있는 전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축전지를 물으면 대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2번을 물어봤는데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을 묻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쉬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전기 자동차를 쓰는데 좋다. 도대체가 전기 자동차가 왜 좋냐?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라면 아는데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느닷없이 내가
축전지를 어떻게, 축전지의 비상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축전지는 차에다 싣고 다니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몰랐는데, 축전지의 수명이 15만 킬로? 15만 킬로 정도를 타고 다녀도 축전지가 성능이 유지되는 축전지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하고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15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축전지는 한 5년 쓰면 버리든지, 한 7, 8년 쓰고 버리는 줄 알았는데, 요새 좋은 전지들은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비 전원하면서 왜 생뚱맞게 축전지를 얘기하냐면, 예비 전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기 지금 예비 전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비 전원은 상용 전원을 양계통을 받아서 쓰는 것도 예비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것도 예비 전원이 되고, 그 다음에 축전지를 놓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런데 축전지를 놓는 것은 장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 축전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경보계통, 그 다음에 유도등, 방송, 이런 것들이 축전지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대피를 하고 사람 도망갔고, 그 뒤에 후속으로 스프링클러를 돌린다거나 정전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발전기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럼 한전의 양계통은 뭐냐? 그 발전기보다는 좀 못하지만 비상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세세히 들어가면 몇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감당을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UPS가 마지막으로 EDP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 UPS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UPS 회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UPS는 이 지금 지멘스에서는 이런 UPS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UPS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UPS는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회전형 UPS도 있고 스테딩 UPS도 있고, 스테딩 UPS도 우리 말하는 정류를 어떻게 하냐, 정류 방식도 여러 가지가 나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UPS를 어떻게 회로를 가져가느냐를 명백히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UPS 하면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것이 CVCF입니다. 요 부분, 요 두 그릇이 CVCF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류가 이 앞쪽에서 교류 전원이 뭐가 좀 시원치 않든 노이즈가 많이 껴있든 우리가 말하는 고주파가 많이 섞여 있든 간에 상관없이 정류를 하면 직류가 되죠. 명백히 말하면 맹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평화회로를 거쳐서 매끈한 직류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교류로 만드니까 이 앞쪽의 전원의 문제점이 이 뒤에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CVCF고, 우리가 여기 이제 EDP라고 나왔으니까 EDP나 이런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하게 돼야 될 이런 곳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혹시 은행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은행. 있어도 손 안 드시겠죠? 귀찮으니까. 제가 예전에 은행에 전산센터를 이전을 한다고 해서 한번 갔더니, 무슨 펌프가, 전산실이 굉장히 크더라고. 근데 여기에 큰 펌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이 전산실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온, 항습에, 하얀 와이셔츠 입은 사람, 그 먼지도 안 나게 다녀야 되고 이러는데, 저기서 펌프가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냉각시키는 거래요. 뭘 냉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순행식을 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저쪽에서 냉동기에서 물이 일종의 냉동기 펌프지. 펌프를 거쳐서 프로세스를 도는 겁니다. 지금 아마 슈퍼컴퓨터는 지금도 물로 하고 있죠. 돌아서 냉각을 해서 걔가 가면 다시 저기서 냉각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그 냉각기들이 쭉 있는데, 저는 그게 전부 다 여기 항온 항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한두 대가 이 기계를 갖다가 냉각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머리를 시키려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쟤는 전원을 뭘로 씁니까? 그러니까 쟤는 그냥 발전기에 물려 있대요. UPS에 물려. UPS는 딱 요 용량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UPS가 얘를 돌리고 있는데 온도가 높아졌어. 머리가 열받으면 안 돌잖아요. 저는 열이 뻗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고 사우나 가는데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머리 좀 식혀야죠. 그 머리가 안 돌아가면 이거 있으나 마나잖아요. 지금 지멘스라든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표준에 보면 저 UPS로 이 항온항습은 못하더라도 그 헤드를 즉 내부에 돌아가는 냉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냉각을 하도록 되죠. 냉각수 펌프까지를 UPS로 돌리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일기예보가 안 맞을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을 해봐요. 아, 저게 아마 그 프로세스 부분이 이 냉각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농담이었습니다만 UPS가 이렇게 이 CVCF 이 CVCF 기능이 주다는 거죠. 이 CVCF 기능이 주고 만약에 여기에서 고장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투입되게 하는 우리 스태틱 스위치죠. 이 스위치가 들어가서 백업을 하고 얘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상용 전원을 ATS로 남겨서 쓴다. 여기 지금 매뉴얼로 남긴다고 돼 있는데 뭐 ATS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겨서 이렇게 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 스위치고요. 여기는 이제 일종의 백업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차, 2차비 같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게 설치되는 겁니다. 1차, 2차 전압이 다를 경우에는 1, 2차의 변압기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이 병정 UPS는 기본인데 왜냐하면 이 CVCF를 쓰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요. 최근에 UPS 여러분 효율 높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뭐 90몇 프로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필터를 놔서 지금 우리 현재 전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PC 여러분 PC 쓰시면서 밑에다가 1kg짜리 UPS 깔고 쓰시는 분 요새 안 계시잖아요. 진짜 한 10년 전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어떻게 뭐 좀 일 좀 할 만하면 깜빡해가지고 싹 날려버리고 그런 적이 많잖아요. 요새 그런 적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원 자체가 주파수와 전압, 우리가 전압과 주파수가 전원의 질입니다. 이 전기 질 좋다 그것은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전기 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고 있고 이쪽은 뭐를 하고 있냐면 충전만 하고 있어요. 평소에.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 충전만 하고 있다가 얘가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은 정전이 생기면 이쪽에서 쓰는 그런 방식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죠. CVCF를 거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제 효율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요 표준도를 항상 머리에 넣어두시고 UPS라는 것은 CVCF가 기본이고 그 CVCF의 중간에 정류된 전력을 부동 충전해서 두고 1차 측이 타단됐을 때 축전지에서 인버터를 거쳐서 교류를 쓰고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즉시 연결되는 바이패스 회로에서 연결을 시키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수동으로 일반 전력으로 남겨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되면 이제 병렬 운전이 나옵니다. 병렬 운전은 요 부분을 몇 개를 두느냐라는 거죠. 몇 개를 두느냐. 이게 병렬 운전입니다. 쓸데없이 거기까지 나가는데 병렬 운전은 N-1 방식을 많이 쓰죠. N-1 방식은 뭐냐면 300kg가 필요하다. 그러면 150kg짜리를 3대를 놔서 한 대가 백업을 하도록 하는 거죠. 항상 3분의 2 운전을 맥시멈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가 문제가 돼도 바로 100%로 운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바로 이제 사고로 갔는데요. 사고로 가기 전에 예비전원에서 보셨고, UPS가 이제 33페이지입니다. UPS에 3번에 보면 회전형 UPS가 잠깐 나와 있고요. 4번에 이제 정지형 UPS가 나와 있는데, 회전형 UPS는 즉 UPS라는 게 uninterruptible를 하면 되잖아요. 전기를 공급하는데 중단 없이 공급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uninterruptible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를 할 때 UPS를 2,000km, 1,500, 2,000km로 해야 돼요. UPS를 2,000km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떤 정전이 생겨도 거기 지금 이제 축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조명이잖아요. 조명 중에도 이제 조명을 보통 그때 HD TV 한다고 해서 2,500루스 막 이렇게 했어요. 사실 2,500루스면은 진짜 엄청나게 밝은 건데 그렇게 해놓고 피파에서 우리가 워낙 후진국이라고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 하느냐면 니네 전기사정도 웃기니까 하여튼 50%를 개런티해라. 실제로 피파에서는 한 500룩스만 되면은 축구 경기를 이제 공식 경기를 할 수 있다. 비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한 거예요. 그때는 보통 1200에서 1500룩스 될 때 50%는 750룩스, 500룩스니까 간단한데 그때 처음으로 한일 월드컵을 일본하고 한국이 경쟁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HDTV, 텔레비전도 HDTV라는 것은 그 귀빈실에 몇 대 있을 텐데 HDTV 중계를 한 겁니다. HDTV 카메라가 컬러 바란스를 제일 맞추는 건 뭐냐? 그러니까 2000룩스 이상을 개런티해야 된다. 컬러 TV는 1500룩스 이상을 개런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추다 보니까 엄청나게 됐는데 피파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거에 50%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무지하게 커졌죠. 그거를 UPS, 이 정지형 UPS나 회전형 UPS를 둔다? 아니, 그게 가당치나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축구를 갖다가 매일 하지 않잖아요. 그 축구 경기장. 1년에 한 50번 해요? 근데 50번도 또 그때마다 정전이 매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1500km, 2000km짜리 UPS를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기하는 사람의 양심상.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발전기를 돌리자. 발전기를. 그래서 1250룩스는 발전기가 감당을 해서 돌리고 있고 아예 처음부터 1250룩스는 일반 상용 전원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두 개는 얼마든지 인터럽이 되는데도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 고장 나도 반은 공급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술위원회에 가서 이게 왜 무정전이라는 걸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는데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덕분에 큰 UPS 안 두고 뭐 제 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어닝터럽티블 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 방식은 CVCF를 응용한 UPS, 즉 정지형 UPS다. 그리고 회전형 UPS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에너지를 중력 가속도 그것을 이용한 회전력이 계속 움직이는 로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를 커버해봐야 한 2, 30초 될 겁니다. 2, 30초 커버하는 동안에 순간적으로 발전기를 빨리 고속으로 가동시켜가지고 전기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전형 UPS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형 UPS라고도 하고, 뭐 디젤형 UPS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UPS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주로 정지형 UPS를 설명을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겁니다. 9번 한번 보실까요? 35페이지 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전산장비 EDP 개통용 보호기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고장을 제거하는데 10마이크로세컨드. 몇 사이클이나 돼요? 마이크로면 1000분의 1죠. 그러니까 100분의 1초. 그러니까 대개 이 책이 나오는 독일이 몇 사이클을 써요? 50사이클 쓰니까 60 계산하지 말고 50으로 계산하면 몇 초 됩니까? 몇 사이클? 반 사이클. 반 사이클 이내에 전력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PC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한 7, 8사이클 이내에 전기가 들어와도 PC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큰 프로세서, 데이터 프로세스들, 우리가 말하는 전산용 순수한 메인프레임 장비들은 이렇게 0.5사이클 이내에서 전기를 투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지멘스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퓨즈요. 이 특성은 뒤에 가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상계통에서의 단락전류 계산으로 가겠습니다. 39페이지요. 이 단락전류 계산은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도 되게 설명을 장황하게 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뭐라 하냐면 야 골치 아프니까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다가 PC에서 돌려라. 그 얘기를 해요 여기다. 그래서 이제 큰 내용은 아닌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산에 관련된 것이 그전에는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하는 파트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즉, 이 고장 전류 계산을 그전에는 메인만 했습니다, 우리가. 메인 쪽에만 계산을 해서 주차 단기만 봤어요. 왜 주차 단기만 보냐면 그것이 한전의 전력에 문제를 주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 차단을 충분히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주고 그냥 얘가 탁 붙어버렸어. 그래 고장 전류가 한전으로 가버렸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메인만 시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단까지를 안전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전반 2차까지를 계산을 하죠. 근데 보통 건축물에서 개통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보통 한 5뱅크에서 10개, 5개에서 10개 뱅크에서 하나에서 배전반에서 간선이 20개씩만 나간다고 쳐도 5개면은 100개의 간선입니다. 그 100개의 간선이 중간에 가서 한 번씩이라도 한 3번만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그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 너무나 복잡하죠. 세대만큼, 세대 곱하기 차단 기수 5개씩 하면은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면은 5000개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 동력 나오고 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로만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도 거의 착한 건 나오죠.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이제 그걸 갖다 주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컨디션과 그 프로그램의 적정성만 판단해서 오케이, 노 이것만 판단을 하죠. 근데 그 프로그램의 기반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책에서는 계속 앞으로 저압계통이라는 얘기를 할 거다. 우리가 안전에서 제일 문제 생기는 것은 저압입니다. 고압은 생각보다 사고가 안 나요. 고압은 왜 생각보다 사고가 안 나느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뭐 고압을 뭐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서 세탁기 꽂는다고 고압 차단기 내리고 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압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채로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밥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저압은 사정이 달라요. 저압은
여러분이 만약에 빌딩에서 만약 주임 기술자로 관리를 하고 계셔도, 안전관리자로 하고 계셔도, 누가 중간에서 브랜치를 해서 뛰어가서 뭐 콘센트를 쓰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임대형 건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 건물은 제대로 저압이 관리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압은 어떻게 보냐면, 저 끝에서 사고가 나느냐, 아니면 차단기 바로 뒷단에 사고 나느냐. 이 두 개만 생각을 이 지멘스에서는 끊임없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고를 나는데 너 저 끝에서 나는 사고를 갖다가 상정할 거냐? 아니면 네 바로 앞에서 사고 나는 게냐?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저 앞에서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다 브레이크를 밟는데 내가 100번째로 사고가 난 거야. 가서 부딪혔어. 나는 별로 뭐 큰 문제 없겠죠. 반반만 살짝 부딪혔겠죠. 저 앞에를 꽝꽝꽝꽝꽝 부딪혔고. 저기가 사고가 큰 거지 나는 별거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먼 사고는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지멘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고는 우선 끄고 먼 데 있는 사고는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그래요? 반환식 특성이라는 걸 하죠. 이것은 흔히 과부하에 대한 보호를 많이 염두에 두고 어느 일정 시점이 들어가면 사고다, 여기서부터는 사고다라고 할 때 끊어주는 특징이죠. 아니, 왜 저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다 쓰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차단기라는 건 그거예요. 뒤에서 나오는데 A 릴리스, N 릴리스, Z 릴리스를 세 가지예요. 뭐 다른 건 없다고. 여러분, 차단기는 N 릴리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야, 이거 사고냐? 끊어져. 이거 사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딱 브레이크 딱 밟아서 딱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야, 진짜 사고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차가 수했네? 뒤에서 나 몰고 가면 차가 쫙 100대가 저기 서 있어. 저게 사고인가 대통령이 가는 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반환식 특성이라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저거 사고일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 바로 올려놓고 살살 브레이크 밟아서 그리고 ABS 작동하고 이러고 가는 겁니다. 사고다. 피하면 되죠. 그게 바로 끝 시점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만약에 급정거를 했어, 누가. 그럼 나도 급정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뭐예요? 최단거리로 가서 서서 앞차와 부딪히지 않고 또 분명 부딪히더라도 내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N 릴리즈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게 파워 퓨즈, 차단기, 여기에서 만나야 된다. 왜 거기서 만나요? 자, 파워 퓨즈는 즉시 끊겨서 여기서 차단기가 가서 만나는 점 어디에 결국은? 단락이 확실하게 공인된 시점에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차단기라는 퓨즈라는 것은 N 릴리스밖에 없잖아요. 퓨즈라는 것은 뭐예요? 야, 사고다 싶으면 그 시점에서 끊어져라. 어떻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리고 야, 손해봐도 괜찮아. 아주 날려버려. 그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차단기는 뭐예요? 끊어졌어. 그래도 사고가 아닐 수 있죠. 여러분, 차단기는 떨어져도 사고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차단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서 넣잖아요. 여러분, 맨정신에 그게 사고라고 생각하면 넣으시겠습니까?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고인데 아니, 맨정신 넣어요? 이 고장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 과제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장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명백히 가슴에 넣고 가야 됩니다. 야, 과부하야. 그래? 그 과부하는 사고야, 아니야? 사고로 보는 수도 있고 아닌 수도 있다. 그런데 사고로 보는 것은 뭐냐?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사고다. 그럼 일정하게 가다가 안 됐어. 그럼 사고가 아닌 것이죠. 사고가 나기 전까지 지켜보는 과정,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단락전류라는 것은 왜 계산하느냐? 야, 단락전류가 최대 단락전류를 계산해 보니까 20카가 나왔어. 야,
거기 차단기를 이시카를 써야 돼? 시카만 쓸까?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자는 이런 거죠. 의사는 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술자는 이것을 떼어내는 거, 이것을 제거시키는 거와 이것을 두고 오래 지켜보는 거하고 얻은 게 돈이 많이 드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학위를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물 많이 나와 특허 많이 나와요. 근데 가보면은 쓸 게 없어. 10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들자고 원료가 10,000원어치 들어가. 그럼 이건 엔지니어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술자가 아니 100원짜리 소세지 하나 만들자고 10,000원 넣어가지고 100원짜리 하면 이건 기계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소세지 만드는 기계보다 획기적인 노하우가 개발됐어. 그럼 이것은 발명도 되고 새로운 기술도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고장전류를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성과 우리가 말하는 사고에 대한 제거 성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멘스는 우리 기술 계산 핸드북이나 이런 데 보면 캐스케이드 보호나 후비 보호를 할 때 많이 다른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멘스북은 상당히 같이 그냥 섞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서론에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 전기협회는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규격을 발행하고 있다. 그 규격이 뭐다? 다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것이 독일 규격 VDE에 나와 있는 챕터를 만족시키면 DIN이라는 규격의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 VDE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틀린 게 있어요. 초기 대칭 단락전류. 그것은 시료값이 아니라 순식값입니다. 좀 제가 잘못돼서 그건 고쳐주시고요. 여기 번역을 하는데 내부 회로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좀 찜찜해서 말씀드리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캐패시터, 콘덴샤, 내부 회로, 배전로 많이 혼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판에서는 내부 회로, 임피드를 배전로로 바꿀까 생각 중이거든요. 여러분도 임피드가 나오면, 즉 내부 회로가 나오면 배전로로 그 옆에다가 리마크를 좀 해두세요. 여기 이제 계속 배전로가 그러고 두 번째에 하여튼 그 초기 대칭 단락 전류는 순식값입니다. 그다음에 대칭 차단 전류는 말씀 그대로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정도로 가고 이 그림을 봐야 됩니다. 사고의 종류. 자, 책 4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있는 그림이 삼상 단락을 얘기하죠.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세 선이 한꺼번에 이렇게 쇼트나는 이런 경우는 없죠. 일부러 여기다 밑에다가 폭탄 장치 해놓고 하나 둘 셋 하고 터트리기 전에는 거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선간에 단락이 되는 걸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선간이 단락돼서 지락되는 거. 이거 두 선이 동시에 지락됐다고 보시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아주 일반적인 거죠. 한 선이 끊어져서 접지에 닿든지 땅에 떨어졌다는 게 접지에 닿는 거죠. 본딩에 닿든지 아니면 구조체에 닿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든지 이런 것이 다 맨 끝에 있는 일선 지락에 관련된 것이죠. 자, 선간 단락전원 3번에 하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선간 단락 고장인 경우에 고장 지점에서 삼상 단락회로에서 얻은 것보다 낮은 초기 대칭 단락 전류가 발생한다.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삼상 단락 고장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최대, 그러니까 N 릴리즈상에서 떨어지는 최대
예상 고장 전류를 보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 전력 나와 있고 1회, 2회, 1회, 3회 단락 전류원과 단락 파형이라고 있는데 단락 전류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통의 내부 회로 배전로죠. 그 다음에 외부 회로, 외부 측의 배전로,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이것은 외부나 내부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용전원이고요. 두 번째 건 이제 발전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기기. 동기기에는 뭐 발전기가 대표적인 게 있겠고, 전동기도 이제 동기발 전동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기 전동기 써보신 분 계세요? 지하철 공사. 안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막 유도기만 써보셨네요. 유도기도 뭐 건선형 유도 전동기 써보신 분들 드물잖아. 그냥 농형.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저기는 농형 유도 전동기 한참 둘이 얘기했어요. 근데 농구를 했어요, 농구. 농구가 저게 농자가 무슨 농자냐는 거야. 배자는 알겠는데. 아, 농자가 바구니 농자 아닙니까? 우리 농형 유도 전동기가 바구니형이라고, 어떤 사람이 번역해 놓은 거니까 뭐 바구니형이라고 번역을 해놨던데, 케이지형이죠. 농형 유도 전동기인데, 농구하고 농자가 똑같잖아요. 그분이 글쎄, 저한테 계속 그 농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여러 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농구의 농자는 무슨 농자냐고 나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참 황당무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기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유도 전동기들이 대표적인 비동기기입니다. 이 비동기기는 전기가 딱 끊어지면은 거기서 전기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서 그 부하와 클러치? 엑셀. 축이라고 하죠.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가 전기 딱 끊어졌는데, 아, 나는 계속 돌을 내서 뺑뺑 도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유도기는 여기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유도기는 산정하지 마라. 전동기가 있어도. 왜? 걔는 지가 혼자 이렇게 크게 돌을 능력이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버터로 공급하는 직류전원. 직류전원이 거꾸로 UPS가 있는데 이것이 앞이 정전이 돼서 거꾸로 전기가 이제 되게 아까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역으로 송전하는 걸 방지하는 장치가 UPS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터리가 거꾸로 앞쪽으로 공급을 해버리면 고장 전류를 키우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반 상용계통과 발전기만을 상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45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이걸 다 읽다 보면 제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요 줄을 이렇게 갔다 왔죠. 왜 갔다 오신지 모르죠. 아까 여기로 가려고 보니까 카메라가 다 있어서 못 가고 윤리착 갔는데 책을 다 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얼마나 보셨나 그걸 보러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책을 아주 새 책으로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보셨죠?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초기에 제가 여기 막 하면서 고민을 여러 가지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책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책이고요. 여러분 그 기술계산 핸드북 원장님 하시잖아요. 기술계산 핸드북에 이게 보조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그림들이 기술계산 핸드북에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원전입니다. 이 DIN에 들어있는 원전을 일본 사람들이 갖다가 그 내용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아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45페이지의 첫 줄서부터 하여튼 이 페이지는 다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를 모르면 이제 뒷장에 가서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유리가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시자고요. 그 밑에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아주 뭐 대표적인 거죠. 이게 이제 여기 한 3사이클에서 4사이클, 5사이클까지
DC가 영향을 줘서, 즉 비대칭에 영향을 줘서, 이거 비대칭이잖아요. 대칭치까지 오는 것이죠. 차단기는, 자, 여기서 정리하고 갈 것. 차단기는 이런 경우에 비대칭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차단기는 일단 숨 쉬고, 끊어볼 테요? 끊어보자. 그래, 끊어라. 그런 어떤 텀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장전류가 고장전류가 정상화된다면 좀 웃기지만, 고장전류가 대칭상으로 돼서 오는 과정까지, 야, 밑에 보세요. 발전기 단자에서 떨어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발전기 전원에 대한 영향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발전기 전원을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동기기가, 여기가 지금 이제 제대로 대칭치가 된 거예요. 여기는 잘 보세요. 대칭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비대칭 계수가 영향을 줬는데, 여기 와서는 발전기가 영향을 줘서 이 영향을, 발전기에서 공급되는 영향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데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즉, 발전기에서 근접한 곳에서의 단락전류의 감쇄를 보는 거예요. 즉, 발전기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전류가 이 보통 때보다 이렇게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렬 운전을 발전기하고 하면 항상 기기들이 커진다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 정상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잠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밑에를 정확히 보면은 일단 그렇게 해놓으세요. 이건 삼상이 단락됐을 때 그 파형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고, 항상 이것을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림. 뒤에 발전기 이런 건 생각을 하도 요 그림만은 꼭 넣어두시고요. 중간에 라인이 있는 것이 그 DC, 직류 요소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것이 점차 감쇄되면서 정상적인 사고 파형으로 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까지가 그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예에서 보듯이 계산기로도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만 있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계산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유로 컴퓨터 프로그램,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토막이라는 게 있고 신칼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고장전류 계산하는 것이 보급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 지멘스에서 제공한 것이 이렇게 모디파이 돼서 아마 보시고 계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목적에 따라 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물론 다들 이거 계산을 다 해보고 오셨을 겁니다. 해보고 오셨을 텐데, 해보고 오셨으면 이 끝에 가서 굉장히 허망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쭉 끝에 가서 이렇게 보면 지멘스 테이블 표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냐면 60페이지예요. 이 고장전류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단한, 이거 참 간단하잖아요. 아니, 우리 개통부 이거보다 더 간단한 거 어디 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F1 여기와 요 두 포인트만 계산하는데 이 정도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중간에 뭐 생략이 많아. 풀타임이 아니야. 뭐 이건 뭐 생략하고 얘는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결론은 뭐냐면, 복잡하면, 예를 들면 레디얼 방식,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이제 방사형 방식인데, 우리가 나무가지식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방사형 방식입니다. 이런 것을 쓰더라도 어렵다.
하물며 여긴 네트워크 방식 같은 거 아예 계산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아예 생각도 얘도 없다니까. 방사성 방식도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컴퓨터 계산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멘스에서도 계산을 우리 현장에 있는 기술자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계산을 시트를 만든 어떻게 보면 학자한테 시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지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저희도 컴퓨터로 계산한 것을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마 안전공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이렇게 검토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관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이 컴퓨터로 들어오면 신뢰하시고 인정하시잖아요. 프로그램이 뭐냐? 개수는 정확히 넣냐? 개통도는 이걸 넣냐? 어떤 데는 개통도도 엉뚱한 거 넣어가지고 해오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개통도만 제대로 보면 틀림이 없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면 이 뒤에 발전기 배전로하고 같이 병렬하는 건 안 해보셔도 되는데 이 앞에 거 이렇게 배전 선로로 만든 요거는 한번 쭉 해보세요. 이것이 뭐 사실 이거를 시험을 보지는 어렵습니다. 개수를 너무 많이 줘야 되고 표도 많이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 그렇지만 이 프로시저를 따라가는 거 우리가 임피던스법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니까 이 앞에 1번 예는 한 번쯤은 노트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이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임피던스 값이라든가 여기 들어가는 어떤 테이블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쭉 주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약식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기술사 시험 같은데 개통 조그맣게 주고 한 것들 아마 이런 그래프들을 붙여서 준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시험 내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고요. 개통보호 갑니다. 88페이지. 자, 개통보호에 개통의 구성, 개통의 목적, 일반 사항에서 전격 개폐 용량이라는 거와 백업 보호가 뭐냐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백업 보호가 뭐예요? 백업 보호. 우리가 입에서 안 나오는데 손으로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일 쉬운 것은 눈으로 보는 거다. 두 번째는 그 눈으로 본 걸 말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눈으로 보고 말로 한 걸 손으로 적는 것이다. 나중에는 안 보고 손으로, 눈 감고 손 못 적죠. 그죠? 눈을 뜨고 손으로 적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 순서가 돼야 됩니다. 자, 백업이라는 게 뭐예요? 백업 보호는 명쾌히 정리하는 이겁니다. 하부, 우리가 말하는 보호장치를 한 개라고 보지 않는 개념이에요. 자, 보호를 하는데 보호자가 한 사람인 것보다는 두 사람인 게 훨씬 더 좋겠죠? 셋이면 더 좋고, 그래서 보호자가 자꾸 늘어나는 게 조직 아닙니까? 형님, 그래서 형님 생기게 백업 해서 나중에 왕따 형님이, 왕따이 아니지, 이건 뭐죠? 왕주먹 형님이 제일 위에 형님이 보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동생들이 맞고 와. 그럼 내가 최종으로 가서 붙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백업이에요. 백업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다. 전제 조건이 거기에 있어요. 보호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애인, 저는 애인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보호하고, 우리 집사람 보호하고, 또 우리 애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보호는 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업 보호라는 것은 복수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리고 백업은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다. 가장 단순한 백업이라는 용어까지도 여러분은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백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야. 2개가 서로 협조하는 거야. 응? 어떻게? 밑에 있는 놈이 말이야. 혹시 맞고 들어오면 위에 누나가 가서 패주는 거야. 그게 백업이다.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일단 그렇게라도 써놓는 거야. 써놓고 나서 이걸 번역하면 윗 누나는 윗 차단기, 아래 애는 아래 차단기, 그죠? 업, 다운, 업 스톰, 다운 스톰 하죠. 이 용어에서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상위 차단기, 하위 차단기. 그럼 하위 차단기는 뭐예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끊어봐. 상위 차단기는 야, 너 안 되면 내가 할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하위 차단기는 뭡니까? 바로 밑동에서 단락사고가 난 걸 끊는 용량을 다 커버하면 이놈이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차단기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서 단락사고 나서 이놈이나 똑같이 뭐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백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아래 건 이 밑에서 사고 뭐 나겠어? 야, 우리 통 크게 간선 끝에서 사고 나는 거 거기서부터 따지자. 여기에서 임피던스가 저감되는 걸 다 보고 계산한 그 고장 전류를 가지고 이 아래쪽 차단기를 계산하고 이 상위측 차단기는 뭐예요? 야, 혹시 너 모르니까 너 바로 밑에서 끊어졌을 때는 내가 막아줄게. 예? 쫌탱이 오면 네가 막고 거기 중간 보스서부터 너 힘드니까 내가 막을게. 그렇게 서로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거. 이게 백업이죠. 그런데 백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래도 돈도 들잖아. 돈 좀 더 싸게 드리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자꾸 조폭 얘기를 하죠. 그런 거 하지 말고 회사에서 신입사원 보내는 거야. 너 가서 얘기해. 하니까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보낸 거야. 너 가서 그 사람도 좀 답답하라고 너 보낸 거야. 답답하고 난 뒤에 중간에 한 차부장쯤 보내면 그 사람이 참 진짜 앞으로 당신이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부장 보내봐. 답답해. 앞으로 사장 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전상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것도 작전이다. 그게 바로 차단기의 보호에 대해서 캐스케이드 보호는 명백히 단락전류에 대한 것을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래쪽 차단기는 아예 그래 너는 서서히 끊어지는 반한시 특성에 관련된 것만 봐. 그리고 거기에서 반한식 특성에서 이 차단기가 딱 교차를 해주는 거야. 그거에 넘어가서 이 차단기가 문제가 생길 듯 할 때 상위 차단기가 끊어주는 것이죠. 이게 백업이고 그 백업에서 경제성을 둔 것을 캐스케이드 보호라고 하는 거죠. 지금 지멘스에서는 비슷하게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도 그 경제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이 많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여튼 이 백업 보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뒤에 넘어가고 보호 장치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압이라고만 나오고 고압 안 나오면 이제 지금부터 고압 잘 안 나옵니다. 그럼 고압 언제 할 거냐? 그러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압은 전문가가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것은 우리 전문가끼리 얘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좀처럼 나지 않는다. 물론 계산은 합니다. 그런데 저압 측에서는 경제성 이것을 가미해야 되기 때문에 저압이라는 것으로 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저압 고차단 용량 퓨즈. 요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한류형 퓨즈, 저압 한류형 퓨즈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회로 차단기 이것은 MCB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릴리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릴리즈에 요것 세 줄만 줄을 쫙 거두세요. 반한시 지연 과부하 릴리스는 A 릴리스를 한다. 앞으로 A 릴리스가 많이 나옵니다. A 차단 A 릴리스. 이 A 릴리스는 DIN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카다롱이나 이런 데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시 과전류 릴리스. 그리고 단락회로 보호. 두 개를 같이 보호하는 거죠. 그걸 N 릴리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거. 순시 차단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N 릴리스. 그 다음에 선택 등급이나 전류의 의존성 지연, 전류의 자승에 대해서 뭐냐면 이게 열적인 거죠. 이것을 일정 시간 동안 가져가는 것. 그래서 시간 지연. 말이죠. 흔히 한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 지연이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즉, 자, 요게 됐어. 이 전류에 도달하면 넘어가지만 않으면 기다린다. 얼마 기다리냐? 오래 기다려주지는 못한다. 얼마 정도까지 기다리겠다. 그것을 시간을 한정해서 기다리는 것. 이걸 Z 릴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개를
합병을 해서 씁니다. AN 릴리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시로 오다가, 아니, 반한시로 오다가 일정 시간 되면 잘라버리는 거. 이게 바로 AN 릴리스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다른 소리 하기 없습니다. 뒤에 가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아주 무지하게 많이 써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압, 고차단 융량 퓨즈에 대해서 봅니다. 이 그림이, 요거 아마 예습하신 분들은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설명한 거, 딱 떨어지는 거, 떨어지고 한 번 더 떨어지는 거, 요거 설명된 걸 요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요게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요 그림만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상당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밑에 걸 보면은 요거 A1이 동작 시간이에요. 이제 뭘 하면은 야 떨어지자 그러면 동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열자 여는 시간이에요. 개방 시간이라고 돼 있고 세 번째는 아크가 발생해서 소멸하는 데까지 시간입니다. 이것을 세 개를 모아서 이제 차단기의 동작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차단기가 이렇게 두 개 백업 보호를 하고 있다면 이 중간에 요 TD2에서 TST2라고 되어 있는 요게 뭐냐면 지연 시간입니다. 이 지연 시간을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이 차단기의 시간에 대한 백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용량과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선 백업 보호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야, 이 모터가 문제가 생기면 A 릴리즈와 N 릴리즈를 통해서 네가 작동을 해줘. 근데 너는 지연은 하지 마. 여기 보시면은 뭐가 빠졌어요? 순시 차단이 빠졌죠. 요 뒤에 가서는 이제 앞쪽에서 순시 차단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 뒤가 모터일 경우에 모터에 대한 요 보호를 하는 것이고 요것은 메인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에 대해서 단락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여기에서 우선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이제 또 달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반한시와 순시 차단 능력을 갖고 여기에서는 반한시 특성과 일정 시간을 좀 기다려줬다 끊어져라. 즉 N 릴리스가 되더라도 약간의 시간, 텀을 이렇게 좀 뒀다가 끊어져라. 그래서 요 세이프티 마진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 세이프티 마진이 만약에 없다면 겹친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져요? 얘가 먼저 끊어졌다. 여기 만약에 Z 릴리스 성분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 모터가 무지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 아이 그냥 엄한 놈 한 놈 때문에 다 죽어버렸네? 그러고 나서 또 이거 어떤 게 고장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아주 또, 야, 이거 뭐가 고장난 거야? 물론 뭐 표시해 주겠습니다만은, 그걸 또 다 봐야 되잖아요. 이런 불상사를 없애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터에서는 안 돼. 이 그림을 항상 잘 봐두십시오. 여기는 뭘 잘 봐야 되냐면, 바로 이 세이프티 마진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기 보면은, Total Clearance Time of Breaker라고 돼 있는데, 이 앞으로 이제 이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소 시간이다. 그러니까 차단기가 동작을 개시해서 아크까지가 끊어지는 시간, 그것을 일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차단 시간이라기도 하고요. 우리 여기서는 일단 차단기의 일소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뒤에 가서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아시고, 거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지연 시간이 들어가서 시간 지연, 즉 Z 릴리스에 의해서 차단기를 백업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기는 또 뒤에 나오고요. 뒷장에 한번 가보시죠. 그림이 일종의 핸드북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다른 책보다. 그래서 그림만 이해가 제대로 되면 나머지 책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은 밑에 보면 그림 133에서 앞에 그림 있죠? 거기에서의
차단기의 특성 다이어그램. 요 그림에서 요 Q1과 Q2가 요렇게 된다. 겹치나요? 안 겹치잖아요. 이건 뭐냐면 명백히 이 아이가 좀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했을 때, 자, 요런 타임, 여기 150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로 이격된 것이 얼마입니까? 150이네. 최고로 150 마이크로 세컨드의 차에 동작한다. 이게 지금 그래프로 보면 끝에 가서 이렇게 굵은 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이 이 차단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이 Q1, Q2에 대해서 이런 반환식 특성과 이 끝에 가서 어느 수준이 되면 딱 끊어지는 그 특성에 대한 것이 이렇게 교차되지 않고 브레이커는 차단을 행한다. 백업을 행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우리가 A 릴리스와 N 릴리스와 Z 릴리스는 만약에 A와 N이 같은 릴리스 성분에 있다면 그것을 백업 보호에서는 Z 릴리스, 즉, 시간 지연을 넣어서 그 차단을 안 되도록, 앞에 게 먼저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앞쪽에 한류형 휴지를 넣고 뒤에다가 차단기를 넣으면 만약에 그것이 보호협조가 제대로 잘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휴지가 좀 동작되는데 좀 상당히 마진이 적다든지 하면은 휴지가 먼저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시간이 휴지는 어때요? 만약에 같은 선상에 있으면 휴지는 2분의 1 사이클 이내, 즉 4분의 1 정도에서 끝나버리거든요. 반 사이클 이내에서 소호까지를 끝내버린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단기는 차단기처럼 한 3번, 4번 안 기다려주니까 시간이 차단기가 더 길다. 이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맨 끝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은 차단기를 여기 끝에서 교차되도록 하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 시간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리고 95페이지에 딱 가보세요. 가보니까 이제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써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컴퓨터가 이렇게 여기 지금 옆에 그 그림 있잖아요. 이걸 탁탁탁 집어넣는 겁니다. 차단기 딱딱딱 넣으면은 얘가 이런 보호 등급, 우리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잘 됐어, 안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차단기가 어쪽에 있어야 돼요? 좌측에 있어서 서로 같은 차단기라면 교차되지 않고 중간에서 교차되지 않고 시간의 차를 두고 하게 돼 있죠. 내용을 보시면은 큰 내용이 아니고 98페이지 가보시겠어요? 아까가 똑같죠. 여기는 이제 계통이 좀 복잡해서 우리가 이제 나무가지식이 뭐예요? 간선이 하나가 쫙 가서 옆으로 다시 중간 간선이 하나 퍼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잔간선이 이렇게 나가는 이런 형식을 우리가 나무가지식 배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분전반까지 한 개씩 쫙 가는 거, 이걸 우리가 방사식. 근데 두 개가 다 레디얼 방식입니다. 다 같이 방사식으로 보는데 하여튼 나무가지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차단기가 모터를 보호하는 차단기가 있고 그리고 기계실의 차단기가 있고 그리고 배전반의 차단기가 있다면 이것이 똑같이 AZ 릴리즈라면 예를 들면 릴리즈는 우리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면 하는 거죠, 뭐. 이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세이프티, 우리가 말하는 그 그레이딩 매진, 그 단계별 마진이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요 정도. 1번 Q1과 Q2와 Q3 사이에는 요 정도. 여기 지금 요게 타임 딜레이 Z 성분이라고 그랬죠? 요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요것은 AZ보다는 AN에 가까운 그런 형태입니다. Z 릴리즈가 제로인 것을 N 릴리즈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 릴리즈라는 것은 여기 돼 있죠. 인버스 타임 딜레이다. 그 다음에
Z 릴리즈는 뭐냐? N 릴리즈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반환시, 이것은 시간 지연 또는 한시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둔 거예요. 리미트를. 그 다음에 요것은 인스탄티노스니까 뭐예요? 인스턴트가 뭐예요? 바로 그냥 우리 끓여 먹잖아요.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순시. 즉시가 낫겠다. 앞으로 즉시라고 할까요, 우리? 자, 그래서 요 그래프까지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차단기 특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림입니다. 요 뒤에 가면 이제 실제적인 게 나오고요. 99페이지에 보면 백업보라고 돼서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압수전 받을 때 이 앞에다가 퓨즈를 이렇게 써서 공공 전원 측으로 오는 것을 차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보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그림 가지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보호 장비 잠깐 가겠습니다. 자, 보호 기능이 있는 회로 차단기 101페이지. 거기 아마 저는 쫙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103페이지요. 여기도 계속 Z 릴리스, N 릴리스 나오는 거예요. 과부하 릴리스가 A 릴리스고, Z 릴리스는 시간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난 뒤에 바로 N 릴리스로 가는 것이 Z 릴리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ZN 릴리스라는 건 없습니다. AN 릴리스는 있어요. 반환시와 순시 특성을 동시에 갖는 차단기 이런 건 있습니다. 자, 103페이지에 고장전류 및 잔류전류. 잔류전류가 뭐예요? 전류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졌다가 거기에 공급되는 소스가 작아지면, 예를 들면 전원이 뭐 여러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동기기 한 대 있었고 발전기 있었고 뭐 한전 전원 2개 있었는데 공교롭게 다 병렬 운전하고 있었다고요. 그래 여기 사고 전류가 그냥 왕창 많았던 거야. 그랬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그 사고에 의해서 발전기 꺼지고 동기기 꺼지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꺼져 가잖아요. 사고라는 것이. 차단을 시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전류가 줄어들죠. 그 줄어드는 그 현상 자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류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전류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단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학술 용어로 가야지 처음부터 그것이 이렇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승전결. 우리가 연역법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무슨 코미디 같네. 이래가지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끝이 없잖아요. 어디서 끝낼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당신이 누굽니까? 5분 내에 얘기해 보세요. 그럼 5분 내 얘기에서는 뭐예요? 우선 답을 가르쳐야지. 나는 신효섭입니다. 나 현재 뭔 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나서 시간이 남아. 그러면 제가 학교는 어디 나왔고요.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또 남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 엄마 다 계시고요. 아버지 직업은 뭐고 엄마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 동생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디가 있고 하나 어디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남네.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향은 꽃피는 산천이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5분 줬다. 제가 몇 년도 태어났는데 거기는 꽃피는 고향이었답니다. 이렇게 나가면 꽃피다 말아. 난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사고나 고장을 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 103페이지 표 좀 보십시오. 103페이지 표를 보면 여기 옆에 그림이 돼 있어요. 그림이 저항 표시 같은 오목두 표시가 있고 화살표 표시도 있고 무슨 가다가 점 하나 찍고 점이 밖으로 나기도 하고 반으로 들어오기도 했죠. 이것이 앞으로 지멘스북이나 여러분 DIN을 보시거나 IC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요. 맨 위에처럼 무슨 볼록 표시로 돼 있는 것은 반환식 A 릴리즈다. 그 다음에 뭐야? 무슨 화살표가 밖으로 돼 있는데 반원이 샥 그려 있다.
이것은 시간 지연. 좀 시간을 선택한다 그러죠. 우리가 한시 특성을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이 옆에 보면은 잔류전류에 대한 지락고장 보호라고 그랬는데 지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한시 또는 반한시 특성을 갖는 두 개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맨 밑에 있는 것은 순시 표시다. 릴리즈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규격화되면 이런 규격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어떤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먼저 사용을 하죠. 근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제 제일 큰 것이 학교,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뭐 어떤 뭐 시험,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IC 같은 경우도 IC의 도입의 필요성, 뭐 이렇게 막 나올 때 이미 뭐 기술사 시험이라든가 또 뭐라 그러죠? 그 공무원, 기주안가 뭐 뽑는 거. 그런 시험 보면 그때 이미 그런 시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렇게 나오면, 이거 좀 뭐 괜찮네. 그러고 내는 거죠. 혹시 압니까? 이거 내는 거.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런 거 설마 내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유념해서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극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105페이지 가면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와서 컴퓨터로다가 계산 샥샥 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뭐 컴퓨터로 할 사람은 아니죠. 108페이지에 개폐기 조립체, 우리 개폐 장치입니다. 그 전동기 개폐 장치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쭉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는 한 150페이지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109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순서를 5번 하려면 그래도 좀 나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1322의 개폐기 조립체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